부자의 조건은, 그러니까 숫자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때, 그 거절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리어에서 제일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녀의 성공 서사는 가난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은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아들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 시간을 담보로 성공을 샀다. 그리고 이 모순은 지금도 영원히 어렵다. 세상에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돈을 벌지만 돈을 벌기 위해 또 아들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지독한 메비우스의 띠 위에서 선영님은 스스로를 나쁜 엄마라고 자책하나요? 아니면 현명한 생존자라고 스스로를 칭찬하시나요? 진실의 의자에서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어... 현명한 생존자 7? 나쁜 엄마 3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인데, 특히 경단녀들을 주로 회사에 뽑아서 복직을 시키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저도 늘 일하는 엄마 때문에 목에 목걸이를 열쇠로 걸고 앉아서 울던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때까지는 늘 트라우마로 컴플렉스로 남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냈을 때 굉장히 크게 증폭되었거든요. 스트레스나 고난에 꼼짝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글귀가, 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예요. 꼭 마주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육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니까 아이가 얼마나 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게 한다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밥 해주고 떠먹여주고, 뭐 아이 뭐 진짜 콧물 하나 흐르는 것 막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다 닦아준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훈육이 아니라 화풀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거는 양이 많은 거지 질적으로 좋은 육아의 방식을 가진 엄마는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죄책감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솔직히 좀 마흔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부록에, 그러니까 41세에 아이를 출산한 좀 어느 정도 노련한 사회인이 엄마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결국 필요한 건 안전한 가정, 그리고 늘 한결같은 육아의 태도, 그리고 내가 양쪽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 이 세 가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세 가지가 다 없이 자라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나쁜 엄마라는 생각보다는 미안한 엄마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이의 특별한 순간이 그 아이에겐 되게 큰 모먼트인데, 오늘 내가 MVP를 시합에서 땄어, 엄마 내가 오늘 너무 잘했어, 이런 무용담을 얘기할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송 출연료를 아무리 많은 주는 방송에서도 할 수 없는 최상의 리액션을 하거든요. 해주긴 하는데 같이 있어 주지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있는데, 저는 제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번도 제 감정에 의해서 소리 지르거나 아이에게 무안을 준 적도 없고, 제 기분으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해본 적도 없으며 10년간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똑같이 설명을 해줘요.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오늘은 뭐 할까요? 엄마는 오늘 엄마가 즐겨 듣던 유튜브 채널이 있어, 하와이 대저택이라고. 엄마가 오늘 게스트로 새로운 코너에 처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지. 그럼 보통 아이들은 하와이 대저택 뭐야? 이렇게 물을 것 같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는, 엄마는 왜 하와이 대저택을 열심히 듣게 됐어? 왜 구독을 누르게 됐어?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제가, 엄마가 예전에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하고 회사를 가고 있는데,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 하와이 대저택 아저씨가, 그 사람은 남자야? 응. 그래서 하대님이라고 불러. 왜 하대야? 하와이 대저택의 준말이라 하대니. 재밌지? 재밌다. 엄마 그날 너무너무 속상한 날이었는데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하와이 대저택에서 보통 솔개가 10년에서 15년 사이를 사는데 보통의 솔개보다 2배를 사는 그 책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 주신 적이 네. 있어요. 그 아저씨가 책을 읽고 알아듣기 쉽게 짧게 설명을 해 주거든. 책 읽기 싫을 때 있잖아. 나도 뭔지 알아. 근데 그 아저씨가 그날 이 책의 글귀를 읽어줬어. 오래 사는 솔개들의 특징을 파악해 보았더니 인생의 리즈 시절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발톱과 부리를 막 돌에 찧어서 이걸 다 빠지게 한 다음에 스스로 털을 다 뽑아서 새 털이 나고 새 발톱이 나고 새 부리가 나게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신대. 아이가 얘기한 거. 왜? 설계는 너무 아팠겠다. 왜? 그치? 그래서 엄마도 별로 관심이 없던 채널인데 볼륨을 올렸다. 왜 그러지? 그랬더니 더 2배로 단단한 발톱, 더 단단한 부리, 더 튼튼한 날개가 돋아나서 이 솔개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딘 이상으로 오래 잘 날아다니고 멀리 가고 강하게 사냥을 해서 다른 솔개들보다 2배, 3배를 살았다는 거야. 엄마가 그날 이를 때려치려고 했잖아. 엄마가 그냥 그 솔개보다 못한 것 같은 거야. 이 정도 고통 가지고 쉽게 포기하면 엄마는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못하는 거잖아. 만약에 우리 바로가 아기 솔개면 엄마를 봤을 때 존경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일을 다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지금 부리를 뽑는 시간이구나. 스스로 털을 뽑아서라도 새 털이 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겠다. 엄마가 이렇게 용기를 준 아저씨거든. 엄마 그래서 엄마는 이 아저씨 채널을 거꾸로 가면서 듣기 시작했고 요즘 운전할 때 항상 틀어놓는 채널이 됐어. 근데 거기에서 나와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되게 성공한 사람 같잖아. 그래서 바로를 만지고 싶을 때 많이 못 만지는 요즘도 좀 보상받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과연 제가 나쁜 엄마일까요? 같이 있지 않다고 해서? 미안한 엄마일 뿐 나쁜 엄마는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네. 숫자의 공포. 월 몇억, 매출 몇백억, 한 시간에 몇십억.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들은 꽤나 화려하다. 하지만 숫자는 늘어날수록 더 큰 숫자를 요구한다.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을 미치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 달 매출이요. 이번 달보다 부진할 때 대표로서 안선영 대표의 심장 박동은 어떻게 변하나요? 선영님은 숫자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숫자에 쫓기는 순례인가요? 49년을 숫자의 순례, 숫자의 노예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나는 집이 가난하니까 누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없는 아이라서 그래서 늘 약간 의식적으로 더 인사를 하던지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던지 그렇게 늘 뭔가 나는 하나를 더 해야지 그래야 나는 이미 마이너스 1이니까 제로가 돼. 이런 숫자의 노예였던 것 같고 또 자라서는 나는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진 빚을 갚아줘야지라는 숫자의 노예였었고 그리고 홈쇼핑 1세대이자 어찌 보면 뭐 최초의 뭐 단일 제품 뭐 최단 기간 뭐 네. 몇천억 달성 뭐 1조 여신 뭐 이런 타이틀이 붙어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생방이라는 굴레에 쌓여서 아이가 크도록 또 일주일 전에 여행 티켓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오늘 매출이 나면 갑자기 내일 모레 생방이 잡히니까 가족 여행이나 특별한 날을 잡아 놓고도 갑자기 생방을 하면 어차피 위약금을 물고 캔슬을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면 저만 그래도 되는데 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제 스케줄이 비어야만 하다못해 가까운 곳에 계곡에 발이라도 담그러 가는 삶을 당연한 듯이 살았던 것 같고 저 또한 그걸로 맛있는 거 먹고 갖고 싶은 장난감 가지니까 맞추어야 해 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요즘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부자의 조건은 그러니까 숫자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때 그 거절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마 커리어에서 제일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홈쇼핑도 불과 2024년, 2025년
평균 매출뿐만 아니라 뭐 다들 경기도 어렵고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몸값도 최고였고 했다 하면은 매진 매출이 너무 그냥 불패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브랜드는 잘 된다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막 안선영 작기 혈안에서 그럼 서로 알아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몸값을 막 올려주시고 그래서 뭔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출연료로서 제일 정점인 순간이었는데 남들이 볼 때 굉장히 화려했어요. 막 돌아서면 이렇게 통장에 돈이 쌓여 있고 회사는 건물 지었고 다 가진 사람 자연 입신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애도 건강하고 성격도 괜찮고 다 가진 사람인데 제가 진짜 아홉수를 진짜 심하게 겪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했고 4년 데리고 있던 직원이 3년 7개월 동안 횡령한 걸 몰랐다는 거를 알게 돼서 경찰서를 가게 됐고 어쨌든 그 약간 초기 중기 치매 정도였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정말 약간 대소변을 못 가리는 정도의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정 요양을 하면서 하도 괴팍하게 구시니까 간병인 분들도 맨날 그만두신다고 일하고 있으면 전화 와서 못하겠다가 하면 가서 싹싹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비가 철철 오는데 주차장에 비 맞고 무릎 꿇고 빌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내일 방송 있으니까 오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 시기를 제가 딱 겪고 나니까 뭔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딱 생기니까 그거 아세요? 해탈의 경지? 이게 돈을 잃은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미 7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엄마 5년 유방암 간병도 내가 다 해서 겨우 완치 판정을 받는데 왜 또 치매야 하필이면 엄마 원망하는 시간만 보냈거든요. 근데 막상 아예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분의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뭔가 인간의 기본 존엄이 파괴된 그리고 이제 인지장애가 왼쪽으로 뇌졸중을 와서 더 심해지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면 늘 묶여 있어요. 간호사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물건 던지고 난동을 부려서 짐승처럼 이렇게 묶여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그냥 강제로 모든 게 올스탑이 됐어요. 회사 일, 나의 커리어, 잠도 못 자고 속도 썩어 문드러지니까 어쨌든 동안이라고 자부했던 나의 빛나던 피부, 나의 건강한 루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고 건강을 잃으면 이게 진짜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부터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 돌이켜보자. 지금 남들보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인 거는 맞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그 치매가 걸린 엄마의 기저귀를 갈고 씻겨서 누워놓으면 자다 보면은 파출소에서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서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 있지 않으면 가정 요양이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는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 딸이 해준 집, 차, 모피코트, 보석, 금, 은, 영광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느낀 거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걸 다 처분하고 치우고 기부하고 버리면서 너무 많이 울면 눈물이 어느 순간 안 나오거든요. 눈이 부르트도록 매일 울면서 그거를 치우고 또 치우고 버리고 하면서 현실을 봤더니 남들이 봤을 때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저의 자리가 가족 중에 한 명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나를 정말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나 뭐 하고 싶지? 바로랑 같이 있고 싶어. 오케이, 집은 캐나다로 옮긴다. 근데 나는 우리 엄마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꼭 인간 이런 데 묶여있는 병원에 보낼 수 없어. 내가 들여다 봐야 해. 오케이, 나는 한 달에 한 번 꼭 우리 엄마를 만나서 아무리 치매 환자라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멋부리기, 염색, 때 마사지, 스케일링, 그리고 손톱, 발톱, 매니큐어, 페디큐어는 꼭 그대로 데리고 다닐 거야. 이걸 현실로 한번 옮겨보자. 그럼 엄마, 엄마의 딸, 방송인 세 개를 다 할 수는 없어. 뭘 포기하지? 방송을 포기했어요. 소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몇 달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하루에 벌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놨어요. 거절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가 대수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금은보화를 사모아 본들, 건물을 하나 더 지은들 바로가 저처럼 힘들게 나중에 제 대소변을 갈아야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숫자의 순례로부터 완벽하게 정말 땅에 패대기가 쳐지면서 놓게 되고 지금은 제가 꿈꾸던 디지털 노마드예요. 저 방송도 미리 물어보시는 방송.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나와주실 수 있나요?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요. 어. 그것도 그나마도 예전처럼 전에 그런 말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봐, 업체들이 어디 가서 나 흉볼까봐, 유세 떤다고 할까봐. 거기서 스케줄 주는 대로 다 네네네 했는데 저 이날 안 되는데 괜찮습니까를 50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50년 만에.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일도 확 줄었고 뭐 엄마는 아프고 아이는 떨어져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힘들어 보이지만 스스로 마음을 우리 버킷리스트에 한 달 살기 되게 꿈꾸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매달 한 달 살기예요. 캐나다 가서 한 달 여행 가듯이 살고 한국 오면 이 촬영 사이사이 짬짬이로 별마당 가서 책도 보고 어디 가서 팥빙수 먹고 뭐 어디 가서 산책막 하고 계란 먹고 너무 재밌게 잘 지내는 지금은 숫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네. 사유의 끝. 마지막은 그녀의 존재론적 가치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네, 선영님, 만약 오늘 밤에 선영님의 모든 기억과 재산이 다 사라지고 딱 한 문장만 기억에 남길 수 있다면 선영님은 어떤 문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안선영은 매 순간 뜨거웠다. 한순간도 후회가 없어요. 한순간도 후회가 없다. 실망한 적은 많은데 단 하루도 젊음이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예쁘다 파릇파릇하다 이런 건 있지만 단 하루 단 1년이라도 돌아가고 싶다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게 정답이든 오답이든 매 순간 너무 뜨겁게 열심히 살아서 근데 그걸 그냥 치열이라고 단어로 하기에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단 한순간이라도 뜨거워 본 적 있느냐 시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정말 하얗게 쟤만 남을 정도로 완전 연소를 했군요. 네, 매 순간.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매 순간 하얗게 연소하고 잠이 들면 그 다음날 24시간도 풀로 충전돼 있는 에너지를 주시니까 너무 매 순간 뜨겁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서 걸어야 한다. 안선영이라는 텍스트를 분석하며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성공이란 근사한 외투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견디며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 디 아카이브에서 그녀의 피부 아래 흐르는 뜨거운 피를 보았다.